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을 주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이 밖의 주요 이슈들을 오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법원이 현재까지 나온 윤중천 씨에 관한 혐의가 개인 비리이고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과는 별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된 이 범죄 사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라든지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윤 씨의 그 개인 비리 혐의, 예. 그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된 또는 그 주상 복합 건물의 인허가 관련돼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문제, 또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횡령을 통해서 한 20억 정도를 횡령했다. 이러한 개인적 범죄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장 판단의 대상이 됐던 범죄 사실이 개인적 비리 범죄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체포 경위나 체포 이후의 수사 과정을 보니 실질적으로 그 윤 씨의 그 개인 비리 범죄와 관련된 것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 이러한 점은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검사에게 이게 지금 별건 수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개인 비리, 윤 씨의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윤중천 씨가 또 이런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 부분도 좀 기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경우에 제 예. 경험상 모든 피의자들이 대부분 다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 도움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이고요. 예전에 윤 씨 같은 경우에 과거서 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을 때 네.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한 전력 네, 등이 네. 있는 것 등으로 보아서 예. 이 실제 수사가 범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전의 부인 사실을 다시 번복해서 사실을 인정할 확률은 극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바로 지금 그 점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윤 씨의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뭐 영장 재청구 여부도 뭐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앞으로 재청구가 된다면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윤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 인해서 예. 실제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윤 씨에 대한 개인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찾아지지 않으면은 실제로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쪽에서는 네. 실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그 뇌물수수 혐의라든지 특수 강간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예.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다시 그 뇌물수수나 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이 또 이제 경찰청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 동영상 입수 시점과 관련돼서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내정 전에 이미 경찰 쪽에서 그 상급 기관에 이미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민정 대통령 수석 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미 내정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동영상을 수사 보고를 받고 동영상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 외압이 과연 수사 과정 특히 경찰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인데요. 한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이제 처방전 없이 투약을 한 인물이 의사인데 동거남인 거죠. 이 남성이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저희가 먼저 기각 사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경우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범죄 혐의가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되고요. 예. 예. 또 주거도 확실해야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당 당사자인 성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또 의문스러운 부분이 동거녀에게 이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후에 뭐 자신은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 또 119 신고 당시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던 것으로도 좀 알려졌는데 이렇게 보면 과실치사를 보기에는 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기재된 범죄 사실은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나 또는 마약류 관리법 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이 전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좀 낮은 편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프를 치러 갔다. 또 나중에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살인죄까지 지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돼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판례를 설시한 적이 있냐면 예. 생명을 보호해야 될 부모가 자식이 치료하는 것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에도 사망 시점을 좀 명백히 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포폴을 또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법과 관련돼서 직업 자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해서 유입 경로라든지 사용 경위 등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사안인데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그리고 황하나 씨 관련 사건인데 이제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모아놓고 조사를 하겠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라는 것은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되는 수사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 경우에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박유천 씨는 자신은 마약을 투여한 적이 없고 마약이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황하나 씨에게 전달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공범으로서 박유천 씨를 집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 둘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는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증거가 명백하게 투약하는 증거가 없이 이게 정황과 진술만 가지고 대질 조사를 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좀 첨예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또 앞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범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공범자의 진술 외에 다른 기타 보강 증거들이 필요한데요. 예. 대부분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소변을 검사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발 이제 검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박유천 씨가 제모를 하기도 하고 또 머리도 염색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었을 경우에 모발이나 기타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 실제 정황이 지금 박유천 씨를 향해서 유죄의 증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과수의 판단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단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하나 이게 참 궁금한 게요.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나는 투약하지 않았고 구입만 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맞습니다.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일단 원칙적으로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 본인이 직접 투여하거나 또는 판매하거나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한 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되는데 박윤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네, 진술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마약류 관련된 법규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실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가수 결과 기다려 봐야겠네요. 다음 사안인데요. 변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가 오늘 이제 저희가 체포되는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입국 시점을 이제 미리 조율하고 체포는 예고가 됐던 수순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현대그룹 3세인 그 정 씨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출국하기 한 약 일주일 전쯤에 이미 그 공범자, 제공자가 이미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었고요. 또 실제 이 조사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는 적어도 없을지라도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체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건가요? 변종 마약이라고 하는 그 네. 변형된 대마의 형태인데요. 예. 그 고농축의 액상 형태의 대마인데 이것을 투약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마에 비해서 한 40여 배 이상 그 환각 현상이 높고요. 또 그 금액도 일반 대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마 카트리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변종 마약을 그러니까 현대 명예 정주영 회장의 손자와 SK그룹 3세가 같이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지금 뭐 기소가 된 이 마약 공급책의 경우에 네, 맞습니다. 자신은 판매를 한 게 아니다. 다만 부탁을 받고 구해준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형량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형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마약류 관리법을 보면은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좀 더 과하게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지금 판매를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반해서 단순히 영리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마약을 전달하거나 제공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가려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돈을 수수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대가를 받았는지 금융자료 등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